지난해 우리나라 가계부채가 1,300조 원을 돌파하면서 정부의 대응책 마련이 시급해졌습니다. 자세한 내용 이슈 10분 체크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손우철 키움에셋 연구위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우리나라 가계부채가 하여튼 지난해 1,300조니까요. 지금 몇 달 지났으니까 더 올랐겠네요. 네, 그죠? 맞습니다. 네네. 이러다 보면 현황을 좀 네. 살펴보면요. 네. 지난해 말 기준으로 가계부채 잔액이 1,344조 원으로 이제 처음으로 1,300조 원을 넘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한 해 동안 141조 원이 늘면서 연간 증가율이 이제 11.7%를 기록을 했습니다. 네. 우리나라 추계 인구로 나눠보면요. 1인당 평균 부채 규모가 2,613만 원에 달하거든요. 2,600만 원이요. 네, 그러니까 저같이 5인 가족은 뭐 1억 3천만 원 대출이 있는 이제 이런 아, 상황이 그렇게 되는 건데, 되는군요. 네. 그러니까 연령대별로는 좀 30대 청년의 주택담보대출이 좀 늘어나고, 네. 그다음에 자영업자 대출이 좀 늘어나고, 60대 대출이 좀 늘어나는 부분들이 조금 안타깝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실제로 가계당 한 가구당 대출이 1억 넘는 데는 거의 대부분 아닌가요? 지금 주거비용이 워낙 높아져 있다 네, 보니까 뭐 전세건, 네. 뭐 이게 집을 뭐 구매를 했던 이제 1억 넘은 가정들을 상담하는 사람 입장에서 많이 보는 게 사실 많이 상담을 하세요? 네, 맞습니다. 그럼 여러 가지 사례도 좀 이따 좀 들어보도록 하겠네요. 네. 그 가계부채가 급증한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일단은 뭐니 해도 부동산 관련 대출이 급증한 부분들을 좀 들 수가 있겠죠. 네. 그러니까 뭐 저금리가였던 것도 사실이고, 그리고 정부 정책이 아무래도 주택 거래를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가면서 네. 대출이 2016년 3, 4분기 기준으로요 661조 원이 늘어났습니다. 네. 그러니까 전년 동기 대비 12.5%가 늘어난 거거든요. 아무래도 이제 대출에 대한 규제도 너무 많이 완화를 해줬고, 완화됐었고, 예. 그다음에 뭐 청약 자격 1순위도 완화를 해줬고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사실 뭐 실제 내가 살겠다 이런 것보다도 약간 네. 투기 수요가 좀 이제 이런 가격을 견인하고 대출 증가를 견인하지 않았느냐 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그 주택담보대출을 대외한 기타 대출이 있습니다. 네. 이것도 2016년 3, 4분기를 기준으로 해서 전년 대비 10.3%가 증가를 했거든요. 네. 뭐 혹자분들은 저금리 때문에 수익형 부동산을 사려고 그런 게 아니냐 이런 생각도 들지만 또 좀 깊이 들어가 보면요. 보험회사의 대출이 좀 늘어났습니다. 그건 왜 그런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작년에 생명보험이나 손해보험의 해약률이 사상 최고치거든요. 그러니까 보험까지 깰 정도로 어렵다. 그러니까 생계형 부채가 늘어났다. 이렇게 보는 게 좀 타당하다라는 거죠. 은행에서 대출 받아서 그걸 가게에서 썼다는 얘기네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부동산처럼 뭐 담보대출 외에도 실제로 그 외에 다른 부분을 분석해 보면은 돈이 워낙 없으니까 네, 맞습니다. 저금리 정책이니까. 그러니까 좀 정리를 해보면 네. 먹고 살기는 어려운데 네. 부동산 가격이 높아지니까 네. 이제 가계대출이 늘어났다 이렇게 볼 수가 실제로 있는 거죠. 말씀하셨습니다만 정부에서 그 최경환 부총리 시절이죠. 네, 맞습니다. 실제로 뭐 그 당시 제 기억으로는 최경환 부총리는 부인했지만은 그 대출을 통해서 빚을 져서 국내 소비를 뭐 결과적입니다만은 국내 소비를 조장한 거 아니냐. 나중에 그런 비난도 있지 않았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정권 네. 초기에 너무 부동산을 부양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어떤 정권이나 부동산 경기를 부양하려는 유혹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경제 성장률이 이제 높아지는 수치적인 부분은 확실히 도움이 되니까. 네. 그런데 이제 대출 규제를 완화하고 아까 이제 청약자 자격도 완화를 해줬는데 네. 또 하나 눈여겨봐야 될 게 2015년도에 분양가 상한제, 분양가에 대한 규제를 민영 택지지구에 건설되는 민영 주택에 대해서는 사실상 풀었거든요. 그러니까 고분양가로 분양받을 수 있는 네. 이런 형태가 되다 보니까 최근 들어서 뜨거한 것 같아요. 최근 들어서 이런 식으로 너무 이제 가계부채가 늘어나니까 작년부터는 이제 약간 이제 그 수요를 억제하는 형태로 좀 가고 있는 것 같거든요. 뭐 이를테면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그러니까 앞으로 주택담보대출을 원리금 상환으로 유도하겠다라거나 아니면 작년 이제 8.25 부동산 대책 때는 공공 물량을 좀 감축을 하고 네. 그다음에 이제 집단 대출을 좀 관리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오히려 이게 또 부작용이 났습니다. 어떤 부작용이 났냐면 공공부문 물량 축소한다라고 하니까 네. 그러면 민간 주택이라도 좀 우리가 사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해가지고요. 오히려 강남의 청약 경쟁률이 매우 높았던 이런 부분들이 있고 11월 3일에 이제 부동산 대책이 또 나왔었죠. 이건 약간 이제 현실적으로라고 봅니다. 이제 전매 제한 기간을 좀 이제 강화를 하고, 네. 그다음에 재당첨을 강화를 하면서 청약 1순위를 제한을 하는 네. 이런 부분들은 그래도 조금 이제 단기적으로 효과적인 정책일 수 있다 이런 판단은 좀 듭니다. 그 작년에는 그 금리가 2%까지 내려갔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지금은 상당히 올랐죠. 지금 이제 올라간다고 이제 미국 쪽에서 신호를 주니까 네. 시장의 금리 자체는 반응을 해서 올라가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금리 인상이 지금 다 예상하고 있는데 네.
그럴 경우 국내 금리에도 바로 직접적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까? 너무 크게 미칠 것 같아서 솔직히 걱정이 그래요? 되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이 이제 기준금리가 네. 2, 3년 안에 3% 정도까지는 높아진다라고 이제 많이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 기준금리는 한 플러스 1.5% 정도 보니까 4.5%. 아이고. 그럼 거기에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1.7% 정도 보니까 현재는 3%대였던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네. 6.2%, 6%가 넘어갈 가능성이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예를 들면 뭐 2, 3억을 빌렸다. 네네. 되게 한 2, 3억 정도, 뭐 3, 4억 빌리니까. 그러면은 이자가 이제 2배가 돼버리죠. 이자가 2배가 돼버리네요. 네네. 그래서 이야. 최근에 이제 정세균 국회의장 자료를 보니까 네. 조금 이제 우리가 좀 긴장을 해야 되겠다 이런 네. 생각이 드는데 금융 부채 가구 중에 한계 가구 비중이라는 게 있습니다. 한계 가구가 뭐냐면 이미 금융 부채가 금융 자산보다 많고요. 소득 대비 원리금 상환 비중이 40%가 넘어가는. 네. 그러니까 정말 이제 재정적 어려운 가구인데 이게 2015년에 158만 가구에서 네. 2016년도에 181만 가구, 13%가 증가를 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금리가 높아지니까 스트레스 테스트를 한번 해봤는데 네. 소득이 10% 줄고 금리가 3% 올라가게 되면 네. 한개 가구가 181만 가구에서 무려 214만 가구로 증가하는 걸로 나왔거든요. 그래서 현재 상태에서는 네. 진짜로 이게 부채를 관리하는 형태로 재무 관리하지 않으면 정말 네. 개인 재정적으로는 타격이 심해질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제2, 제3금융권까지 지금 그 영향이 있다 그러는데 그건 어떻게 얘기될 수 있습니까? 실제로 이제 그런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2016년 3, 4분기 말 기준으로 해서요. 근데 국내 가계대출 중에서 변동금리 비중이 71.6%인데 네. 신용대출로만 한정을 하게 되면 95%까지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이제 금리가 높아지게 되면 이제 문제가 되는 건데 신용대출이면 또 금리가 높잖아요. 맞습니다. 기본적으로. 뭐 네. 10% 가까이 되기도 하고. 네, 그리고 이제 세 군데 이상의 금융기관으로부터 돈을 빌린 사람을 다중채무자라고 하는데요. 네. 근데 대출이 있는 사람 중에서 그 비율이 30%에 달하거든요. 두 군데 이상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제 주변에. 네, 그러네. 네. 결국 이렇게 대출금리 상승, 뭐 이렇게 되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소득이 많지 않고 신용등급이 네. 열악한 네. 이런 분들이 재정적으로 크게 타격을 입을 것 같다 이런 네. 생각이 좀 드는 거죠. 그 마이너스 대출 갖고 있는 사람은 거의 대부분 아닙니까, 실제로? 마이너스 신용대출 아무래도 빌리기가 좀 쉽기 그렇죠. 때문에 그러니까 자기 집에 담보대출, 아니면 뭐 전세자금 대출, 네네. 그다음에 자기가 마이너스 대출. 제가 두 개는 다 갖고 있다는 거예요, 대출을. 네네. 거의 세 개까지 갖게 되면 상당히 위험한 리스크를 갖는다 그런 말씀이네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실 제1금융권으로 한정하게 되면 금리 네. 자체에 크게 문제는 없지만 네. 아무래도 이제 제2금융권, 심지어 제3금융권으로 가게 되면 이제 금리 자체가 워낙 높아지니까 그러고 나서 나중에 문제가 되면 제2, 제3금융권의 대출 부실로 이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악순환이 됩니다. 그럼 그것이 또 제1금융권으로 올 수도 있고. 맞습니다. 네, 네. 자,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네. 현재는 조금 이제 모니터링을 조금 이제 강화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네. 정부가 집값이 하락할 거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올해 이제 전세금 신용보험을 이제 아무래도 이제 집주인 동의 안 받고 가입도 네. 가능하고 그리고 거의 집값을 전세 자금의 100%까지 보증해주는 이런 이제 상품을 이제 개정해서 이제 발표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전세금을 보호하겠다라는 정책이 나온 거 보면 이제 깡통 주택이 양산되는 이런 부분을 예측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이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네. 금리 인상기에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정책적인 지원은 좀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예를 들어서 변동금리를 가지고 있는 것을 고정금리로 좀 전환을 하거나 아니면 대환대출로 해서 금리를 낮춰주면서 원리금 상환을 유도하는 네. 이런 정책은 상당히 제가 볼 때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집단대출의 경우에는 정말 눈여겨봐야 됩니다. 집단 대출 어떤 겁니까? 집단대출이 중도금 대출을 아. 이제 보증을 같이 통해서 할 이제 때? 대출을 하는 예. 건데 2012년도에 집단대출이 문제가 됐던 적이 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고분양가로 이제 집을 이제 분양을 받았는데 집단대출을 받았단 말이죠. 근데 자기가 입주하려고 보니까 집값은 떨어져 있고 금리는 올라가 있고. 예, 금리는 올라가 있고 뭐 이런 상황이 돼버리니까 연체율이 너무 높아진 네. 이런 사례들이 있는데 현재 우리나라가 딱 이 모양새예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민영주택에 대해서는 분양가 상한제를 사실상 폐지했다라고 했잖아요. 글쎄 말이에요.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고분양가의 집단 대출을 받은 사람들이 과연 네. 2, 3년 뒤 입주를 할 때 어떻게 될 거냐. 여기에 대한 모니터링을 정말 강화해야 된다. 이렇게 좀 네. 말씀드리고 싶네요. 마지막으로 하여튼 지금 정부의 대책이라든가 우리 한국 경제에 미칠 영향에 관해서 어떻게
대책을 세워야 될지 네. 좀 말씀해 주시죠. 예. 먼저 이제 이게 단기 영역과 장기 영역으로 나눌 것 같습니다. 단기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채무 조정이라든가 네. 아니면 신용 회복 프로그램을 이제 점검해봐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제 개인적으로는 이제 부동산 같은 경우는 실거주 개념으로 접근을 해야 되니까 그렇죠. 현재 투기를 막으려면 이제는 후분양 제도를 적극적으로 시행할. 현재는 선분양 제도 때문에 분양권 전매가 이루어지잖아요. 네. 이걸 적극적으로 검토할 시기가 됐고 그리고 이제 청년들이나 신혼 부부의 주거 네. 비용을 낮추기 위해서 네. 정말 임대주택을 많이 공급하고 다양한 소득원을 가진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게끔 문턱을 좀 낮춰야 된다 이런 생각이 네. 들고요. 장기적으로는 금융교육을 조금 이제 회사를 다닐 때부터 사전에 시켜서 건전한 지출 관리와 자산 관리가 가능하도록 만들고 네. 무엇보다도 생애 설계를 지원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퇴직자분들 만나보면요. 정말 어쩔 수가 없어서 일을 못하고 그래서 창업시장으로 내몰리는 경우들이 많이 그렇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정말 10년, 15년 앞당겨서 생애 설계해보고 본인의 어떤 세컨 커리어를 본인이 설계할 수 있는 이런 걸 사전적으로 지원한다라고 한다면은 장기적인 차원에서의 정책도 괜찮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잘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손우철 키움 에셋 전문위원이었습니다.